요즘 어쨌든 지금 탄핵 심판이 계속해서 회를 거듭할수록 족이 돼서는 그냥 우리에게 현실이 돼서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혹은 정권에 대한 누가 더 정권의 재창출이냐 아니면 정권을 뭐 탈환하는 것이냐에 대한 여론조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언급도 많이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기사들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전 재밌게 봤던 건 김근식 송파을 당협위원장, 이분이 저희 그 김영주 민주당 전 의원, 이분이 지금 뉴스엔진에 고정 출연하고 계시는데 이분과 함께 뭐 장소팔과 고춘자로 어디서 뭐 굉장히 맹활약 중이신가 봐요. 김근식 그 당협위원장도 저희 뉴스엔진 한번 나오신 적이 있는데 네, 재밌으세요. 이분이 한동훈 대표를 한번 만나셨는데 카카오톡 택시 타고 귀가하더라. 이게 젊다는 거가 기존 정치인과는 좀 구분되는 바이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행태가 다르다는 거죠. 행태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간에 한번 선출직 거치고 이런 분들이 택시를 불러서, 또 요새는 이게 앱으로 하잖아요. 과연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제가 과거에 뭐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4선 하시던 분이 이제 국회를 떠나서 직후에 4선 끝난 직후에 이제 여의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봤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동안 16년 동안 보좌진의 보좌만 받다 보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비행기 예매도 못 하겠다. 비행기표 예매도. 그런 거 모르겠다. 택시 잘 못 잡겠다. 지하철 어떻게 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월 동안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지하철 탈 때 이게 표 팔았잖아요. 이렇게 요만한 거. 그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띡 켜서 하는 거 모르는 거야. 그렇게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 오래 하시면, 그러니까 나를 다 챙겨준 사람들이 몇 명 어디 되니까. 가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해도 보좌진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지갑을 꺼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화폐 개념에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누구였죠?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버스값 얼마인지 모르는 정몽준.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직접 안 타면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뭐 1,400원인지 1,250원인지 현금이 얼마인지 뭐 저도 몰라요. 저 버스를 잘 안 타니까. 일단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젊으니까 택시 타니까 젊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당대표 정도 했으면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누가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저도 기사는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없어요, 기사. 그래요? 한동훈 대표. 그럼 혼자 운전을 직접 하세요? 운전도 하시. 제가 여쭤봤어요. 얼마 전에 제가 뵀는데 운전 안 하십니까? 택시 타신다는데 그랬더니 그게 가면 주차도 해야 되고 택시가 편하다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냐. 그러네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반 실생활에서 이 오늘을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이해하냐 안 이해하냐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 공감합니다. 택시가 진짜 카카오나 뭐 뭘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오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편리하거나 혹시 필요하거나 혹은 불편한 게 뭔지 알려면 그 생활감을 딱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접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오가는 길도 운전해서 가는 거랑 뒤에 이렇게 앉아서 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운전해서 가면 뭘 아느냐? 여기 포토홀 있네? 이것도 알 수 있고. 여기 요새 왜 차선이 이렇게 지워졌냐? 이것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여기에 이제 날선 비판을 하는 이준석 의원이 또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툭 튀어나와가지고 53세면 손주를 볼라이다 뭐 이런 얘기했죠. 제가 그 53세면 이제 한국 나이로 73년생인데 한동훈 대표랑 똑같잖아요. 저보다 2살 어린. 제가 아는 73년생 중에 한 분이 손자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뭐 100일 되고 이게 아니라 한 4살 됐을 거예요. 결혼을 빨리 하셨는데 아들도 빨리 했더라고. 가능해요. 그럴 수 있죠. 뭐 안 돼요. 되지. 근데 굳이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 택시 탔다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젊음을 강조하지 마라 하면서 젊음을 혼자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준석 의원의 반응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저희 구독자님이 저 기사 났을 때 무슨 얘기하셨냐면요. 그 이준석 그 의원의 발언으로 그냥 바로 되돌아주시니까 되받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40인데 40이면은 일찍 그렇지. 나오면 뭐 꼬마 신랑들은 이미 애 있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사실 그게 포인트는 아니다라는 거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놀란 게 그 나이에 손잡을라 해다 이런 말을 하려면 뭐 친구 사이에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나이가 많은 분이 나이가 좀 적은 분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죠. 네, 네. 뭔가를 독려하면서 그렇죠. 체근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준석 의원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의원이 요새 많은 일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리라고 봅니다. 대선 선언과 유사한 뭔가를 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적고 당내 상황이 보면 지금 점입 가경이에요. 거기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이제 돈 문제까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가 나오는 게 이준석 의원에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안 살림부터 잘 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정성구 국민의힘 의원 오늘 한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거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1차원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야, 요번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조금 아래급으로 해서 뭐 근육을 키운 다음에 다시 올라와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를 하시는 분이 당대표까지 한 분이 그거를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당대표가 가야 할 길과 그렇지 않은 길에 대한 판단도 다 섰을 텐데 본인이 하지 않은 얘기를 왜 밖에서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 서울시장 이야기는 하는 분들은 있었지만 이거를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린 게 이게 첫 스타트인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일각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오세훈 시장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게 맞다면 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오 시장님이 이제 출마를 하시려면은 물론 2월 28일까지 사퇴를 해야 재보궐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26년 6월 3일인가요? 그날 그냥 하게 돼서 한 1년 이상 자리가 비게 되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출마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다음 내 뒤 후보가 될 사람이 당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당선이 안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워지죠. 그리고 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어줘야 된다는 생각. 그렇죠. 잘못해서 박원순 같은 민주당 후보한테 가면은 막 10년 가까이 또 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도 별로 안 좋고. 부담스럽죠. 그래서 본인 후임자에 대한 생각을 여러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하나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자꾸 무슨 서울시장을 뭐 소통령 옛날식 표현이죠. 아니면 이제 대권 후보 1순위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인데 그거는 서울이 가진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을 딱 거치고 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뇌리에 남아 있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제가 단언을 합니다. 여러 군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거쳤는데 국회의원 한 번 하다가 중간에 관두시고 그 정도 정치 권력으로 대통령이 된 건 서울시장을 해서가 아니라 국회에서 5선 의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친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상득 전 의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네. 그분이 많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명박 후보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게 기발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라는 강력한 후보를 경선에서 2007년에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봐야지 서울시장 되면은 다 대권 번외로 오느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시장을 8년 10개월인가 했어요. 근데 민주당 경선에서 17년도 같은 경우에 경선에서 몇 등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미미합니다. 그러네요. 원내에 자기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20년도 총선 때는 자기 사람들을 몇 명 넣어요. 뭐 기동민도 넣고 누구도 넣고 하면서 몇 명 이렇게 했는데 그냥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원내 그러네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꾸만 뭐 서울시장 거치면은
바로 대권반에 오르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나 거치고 가라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니까 좀 정리가 딱 되기도 하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맞는 타이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딱 했을 때 그 법무부 장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당대표 딱 올라왔을 때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입장 표명 딱 했을 때 이미 너무나도 큰 정치인으로 이제는 인식이 딱 되어 있죠. 그렇죠. 그거는 좀 다른 얘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오세훈 시장은 2월 말에는 대선 나오실 거면 선언을 딱 하시고 내려놔야 사실은 보궐선거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때요? 어떤 게 지금 보수 진영에는 더 유리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오 시장님이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놓는 게 더 유리할지.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대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같이 벌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뭐 아니면 도죠. 그럼 지금 우리가 서울시장 자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만 생각하면 모험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예. 왜 1년 반 가까이 임기를 단축하고 또 한 번 심판받는 기회를 저쪽에게 주느냐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불필요한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내년 6월에는 또 선거를 하게 되는데 1년짜리 시장을 뽑자고 지금 대선을 나오는데 그런 당선이 확실하냐? 경선은 확실히 통과하냐? 이 계산이 이제 오세훈 시장 몫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도 라디오에서 말씀하셨지만 오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분들하고 달라요. 홍준표 시장하고 다르죠. 홍준표 시장은 이 탄핵 국회에서 가결되자마자 한 얘기가 나는 대구를 떠나 서울로 이사 갈 거라고.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생각보다 빨라졌다. 뭐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 됐는데 오 시장님은 지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 중간에 생겨버릴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행보가 대단히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2월 28일 전에 결단을 하실 리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대선이 없는데 2월 28일까지 뭐 결정 됩니까? 그렇죠.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예, 네.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러면은 자연히 2월 28일까지 아무런 행동을 안 하게 되면 보궐선거는 없는 거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게 더 지혜로운 전략일 수도 오히려 있겠네요. 오 시장님 입장에서는 2월 28일 전에 헌재에서 결정이 안 나는 게 다행인 거죠. 그러네요. 네. 결정이 났어 봐요. 어떡할 거야. 나면 본인은 어떻게 할지. 네. 어떻게 해. 그렇죠. 그거는 진짜 뭔가 너무너무 곤란한 결단을 강요하면서도 그렇죠. 대단히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 시장님 입장에서는 하나 걱정을 덜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네요.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탄핵 심판은 빨라지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거 오늘 하나를 또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기사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이 보도가 됐었고 지금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언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눈에 띄었던 건 국민의힘의 희망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거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는 대선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얘기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평가는 의미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그럼요. 하셨고 네. 네.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제 한동훈 대표의 러닝메이트 같이 좀 뛰시는 분위기인 건가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뭐 캠프가 뭐 형성이 그렇죠. 되면 그런 역할은 안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김종인 위원장이 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메시지 파워가 줄죠.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시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를 저렇게 좋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는 고마운 일로 받아들여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인물평을 함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박해요. 그렇게 막 후한 평가를 막 주시는 있죠.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처음 만나서 한 30분 정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쭉 봐왔던 부분을 얘기해줬다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평가가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뭐 천군만마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뭐 법무부 장관을 했었다, 뭐 당 대표로서 이걸 떠나서
비상계엄이 발동됐던 그 12월 3일의 늦은 밤에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가장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용기 있게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거 하나로 엄청난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 같다. 우리가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한 거는 비상계엄 때 가장 빛난 사람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분의 역할도 있었는데 그분의 역할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분이 네. 이제 담 넘어가는 장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빨리 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최근에 이거 절차가 있으니까 의안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두 가지 것 때문에 각각을 받았지만 그런 의안이 올라오면서 계엄 해제 의결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가 한번 보시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정말로 지금 보도된 바와 같이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생각까지 정말 있었고 그런 지시가 있어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단계가 맞다면 그 안에 여당 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18명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체포를 4명이 1조가 돼서 1명씩 끌어내는 과정이 벌어졌겠느냐. 민주당 의원들로만 그 본회의장이 있었을 때와 국회에 그 국민의 의원들도 일부 들어가 있고 한동훈 대표까지 그 안에 있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자체로도 계엄 해제 의결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그것도 그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은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우원식 의장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시각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지시를 했냐, 안 했냐, 뭐 이것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중계가 되다시피 하니까요. 지연방송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요, 이거 끝나고 이제 한 2주 정도 결정문 쓰는 시간에 되면 돌아갑니다. 계엄 그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원인 행위가 그거잖아요. 그럼 자연히 한동훈 대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거고 그러면 뭐 소위 우리가 여론조사 보면서 숫자 맨날 이거 뭐야 뭐 얘기하지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투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데너리스님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의외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군인들이 주춤하게 만든 역할 그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 주춤하게 만들었던 건 가장 빠르게 이거 위헌이고 위법이고 국민과 함께 계엄 막겠습니다 하고 여당 대표가 가장 먼저 치고 확 나왔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분들 다 주춤했다니까요. 이게 계엄을 정말 현실화시키지 않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군인들도 체포명단에 뭐 이재명, 우원식 있는 건 알겠는데 한동훈은 뭔가 다 거기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이다 했는데 모든 사람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지만 여당의 당대표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은 정부 여당이 합쳐서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일단 들었고 그렇죠. 실행 과정에 있어서도 머뭇거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상징적 의미로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급박하게 이 상황이 지나서 연말 연시에 막 지나서 왔는데 이미 입춘도 지났고 2월도 중반으로 향하고 있고 탄핵 심판도 거의 이제 끝나냐 안 끝나냐 하는 마당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올라왔던 흙탕물이 이제 가라앉죠.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네.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방금 이렇게 제스처 했을 때 뭔가 뾰로롱 제가 효과음을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뾰로롱. 네, 한동훈이 옳았다, 답이다 이런 글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역사책에 이름이 남길 뿐이다 뭐 이런 글도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당시 요즘은 이름 많이 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어떠한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과 함께 회의실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그 여당의 대표가 만약에 추경호 의원과 같이 그렇게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계엄이 퍼지지 않았을 거란 장담 누구도 못할 겁니다. 정말 누구도 못할 거예요. 계엄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계엄이 성공을 했어요. 자, 국회가 봉쇄되고 국회의원들이 끌려나와서 계엄 해제 결의가 안 돼. 그 국회의원들 막 도망 다녀요.
그리고 정말 언론 출판 이 모든 것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단수되고 정치활동도 안 되고 네. 뭐 JTBC, MBC는 방송이 안 나오고 뭐 한겨레 경향도 신문이 안 나오고 네. 이 상황이 됐다고 쳐요. 네. 그날이 화요일 이제 수요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주말에 네. 12월 주말에 뭐 7일 뭐 이랬을 때 그랬죠. 예. 어떻게 됐겠어요? 광화문 용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즉 군인들 지금 상황을 보면 과거 뭐 5.16이나 그 옛날 그다음 뭐 전두환 신군부 때처럼 뭐 일사불란하게 뭔가 움직일 그런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군으로도 군에서도 별로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말 나라가 정말 심리적 내전 상태에서 맞아요. 엄청난 광장의 열기가 정권을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정권 끝나요. 정권 끝나고 우리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계속 그런 집단으로 남게 되면서 민주당으로 그냥 이재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헌정당으로 해체했을 가능성이 그럴 수도 높죠. 있죠. 네, 높죠. 그걸 막았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네, 네. 우리가 더 망가지는 걸 막았다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의외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도 많이 소문 좀 내주시고 네,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